금융업권에서 흉흉한 소식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특히 라인 사태와 관련해서 뉴스들이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들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의 김대호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큰 그림에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라임과 알펜루트 사태가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매 중단 조치가 내려진 건 비슷하니까요. 예. 이런 배경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 이것부터 한번 좀 체크를 해주세요. 지금 두 사건이 그러니까 알펜하임과 알펜루트와 이제 라임 이 두 사건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내용은 다르지만 알펜루트라는 것은 알프스로 가는 길이다 해서 거기서 따왔어요. 알프스로 가면 위에 올라가면 경치가 좋고 멀리 내다볼 수 있다. 그만큼 돈을 잘 벌 수 있다. 이랬는데 요즘 이제 시중에서는 알펜루트가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루트다. 그래서 헬루트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사건은 알펜루트에서 생긴 게 아니라 라임에서 터졌습니다. 라임이 제때 돈을 주지 못할 것 같아. 해서 일단 환매 중단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사모펀드에는 크게 상품 가입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기 때까지 중간에 찾지 못하고 끝까지 가야 되는 이 폐쇄형이 있고 하나는 자유형이 있어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런데 우리나라 사모펀드는 고객들의 돈을 좀 더 많이 끌어모으려고 자유형 펀드를 마구마구 팔았습니다. 그런데 자유형은 언제든지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기간에 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요청이 있어도. 그래서 이제 라임 펀드에서 사건이 터지니까 라임 펀드 우리나라 사모펀드들이 많은 사모펀드들이 TRS라는 형태를 통해서 그러니까 총수익 스와프 자금을 통해서 증권사와 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증권사에 맡기고 증권사로부터 돈을 끌어다가 또 그걸 가지고 또 투자를 하는 이런 방식인데 담보 맡긴 다음에 대출받는 거랑 그렇습니다. 비슷한 거죠? 거의 90% 비슷한 거예요. 담보대출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권사에서는 라임 사태 같은 데가 생기면 증권사가 돈을 제때 받지 못한다. 이래서 TRS를 조기에 내가 돈으로 현금화시키고 싶다. 이러면서 이게 알펜루트 같은 데가 타격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임은 자체적인 자금 운용이 문제가 돼서 미국에서부터 이게 이제 펀지 사기에 관련됐다 하고 미국 SEC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터진 사건이고 이 알펜루트는 그 후폭풍으로 증권사들이 TRS를 자금을 환수하다 보니까 생긴 건데 크게 보면 이게 다 사모펀드가 불안해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증권사로 타겟을 맞춰도 사실 불법은 아니고 증권사도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라임 사태 때문에 묶여있는 돈이 있다 보니까 알펜루트에서 이제 좀 리스크 관리하려고 TRS 계약을 이제 해지하고 돈을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증권사가 불법을 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증권사는 증권사대로 또 그것이 주주들의 자산이고 고객 자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빌려준 돈, 사모펀드에 빌려준 돈이 혹시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면 조기 회수하는 거, 이자 손실을 보면 조기 회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의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증권사가 잘못했다기보다도 전반적으로 지금 이 사모펀드가 흔들리고 있는 것, 신용의 붕괴, 어떻게 환매 약속을 했는데 고객들이 돈을 달라 했을 때 돈을 제때 주지 못한다는 것은 신용 붕괴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모펀드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하겠고요. 그렇게까지 사태가 방치되도록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 규정 이런 게 많이 허술하고 금융당국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그렇게 완전히 면제될 수가 없습니다. 금융당국도 알면서 방기해둔 그런 어떤 흔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따지고 하다 보면 알펜루트에게도 그러니까 왜 폐쇄형으로 안 하고 개방형으로 해서 이런 사태까지 왔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도 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그 스타트를 라임이 얘기를 한 건데 근데 라임 측에서 이렇게 투자한 사모펀드 있지 않습니까? 부실 자산에도 투자를 한 걸로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얘기를 제대로 해주지도 않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라는 분들이 이런 데 나와서 라임은 문제 없다라고 방송도 저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라임에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최근에 나아가는 상황으로서는 그중에 일부인지 전부인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러니까 이제 불안이 더 증폭되고 네. 그 증폭된 불안이 결국 TRS의 조기 환매 사태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 이 신용 불황의 전형적인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하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내 돈을 과연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사모펀드라는 단어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DLF까지도 함께 엮으면 우리은행이 자주 언급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예.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지금 우리은행이 오늘 은행장 선정을 둘러싸고도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도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바로 저 DLF 사태, 라임 사태의 책임을 물어서 특히 DLF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은행 손태성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도 이제 은행장을 그 선임을 강행하다 보니까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은행감독원과 충돌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일단은 손태성 회장이 조금은 꼬리를 내린 형태가 됐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은행이 왜 나오냐? 자, 지금 라임 사태의 이 핵심이라는 라임이라는 사모펀드 회사, 정확하게는 자산운용회사, 저기에 대표가 원종준입니다. 원종준이 우리은행 출신이죠. 예, 우리은행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은행에 많은 인맥이 있고 우리은행 사람들이 라임에 저 사모펀드를 많이 팔아준 거예요. 사실 이 금융권에는 스스로의 고유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은행이 사모펀드를 무대책으로 팔아주는 것, 이건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은행 고객과 정권 고객은 좀 금융 투자 동기부터가 많이 달라요. 예. 그런데 은행에서 일부 이제 은행에서는 아예 요구불 예금 같은데 안전자산 정기예금 들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까지 해가지고 좋은 수익처가 있으니까 라임에 가입하라. 예.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은행은 DLF 사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DLF나 라임 사태에 바로 이 정권사들과 사모펀드에 연결해 주는데 우리은행이 두 부분 다 1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 자,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주인 없는 은행으로 있다 보니까 손태성 회장과 그 이제 임원진들 일행이 좀 더 수익을 높여서 연임을 하려고 아마도 좀 무리수를 두지 않았겠느냐. 이게 이제 금융감독원 시각이거든요. 예. 본인들은 규정대로 했다고 지금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은행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 그러나 사실은 라임 사태는 우리은행 못지않게 신한은행도 엄청난 고리가 있습니다. 예. 이 신한은행은 아예 그 상품 설계를 해줬어요. 그런 면에서 라임 사태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금융권과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다 보니 이제 책임론은 계속 나오는데 네. 글쎄 이걸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도 사실 쉽지 않고,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은행이나 증권사에 돈을 맡겼으면 여기가 책임을 져줄 거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 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좀 어느 쪽에 책임론을 부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자, 어저께 그 3일 회계법인의 실사를 근거로 현재 문제가 돼 있는 라임 사태, 환매 중단이 돼 있는 두 개의 펀드를 정밀 실사를 해봤어요. 네. 전문가들이 CPA들이 실사를 해보니까 현재 상태로 그 환매 중단이 돼 있는 자금이 원금 대비 50%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금이 있는가 하면 최대는 77%.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30%에서 50%는 이미 손실이 난 거죠. 네. 이 상태에서 딱 중단을 하고 돈을 전부 환매해 준다고 하더라도 반 또는 3분의 1의 돈이 날아갑니다. 예. 자, 근데 그 정도만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바로 TRS 거래를 통해서 한 정권사와 라임 자산운용사와의 거래 같은 경우에는 우선 담보권 회수 조항들이 붙어 있어요. 예. 개인 고객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먼저 돈을 빼가면 개인한테 과연 얼마나 돌아올 수 있느냐. 50% 손실이 난 경우에는 25%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전액 다 떼일 수도 있다. 지금 이런 공포가 생기는 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돈은 정권사에서 생긴, 정권 투자하다가 생긴 돈은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제 문제는 이 자산운용사가 투자를 할 때 자본시장법을 어겼다든지 또는 고객의 신뢰를 어겨서
엄청난 불법행위 또는 불안전 판매를 했다는 것이 입증될 때에만 그 손실을 보상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특히 은행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이제 PB라고 해가지고 이 펀드를 많이 팔았는데 사모펀드든 파생증권 펀드든 팔았는데 그 파는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줬다. 이런 과실 책임이 인정받아야만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는 현재 지금 라임에서 하고 있는 그 자산 운용 상태에 돈을 얼마 줄 수 있느냐. 그리고 먼저 갚아줘야 될 대상으로 떼고 나면 내 자산이 얼마냐. 이것이 개인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느냐고 직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전 판매가 입증되거나 아니면 운용 투명성에 확실한 문제가 있다고 입증되지 않는 이상은 증권사가 우선순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 TRS 계약 해지하면서 거기 돈을 돌려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진짜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그래도 남으면 청산을 해서 펀드도 하나의 그 주인이기 때문에요.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이 현재로 진행되는 상황으로 볼 때 이미 50%는 없어졌고 그 남은 50% 가지고 우선순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져가면 과연 개인한테는 얼마나 갈 수 있을 것인가. 현재로서는 그 내막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참 하다 보니 일반 투자자들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라임 사태 같은 경우에 이거는 뭐 해결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현재 지금 그 부사장, 그 유명한 사실상의 그 주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부사장은 이미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작년에 라인이라는 상장사가 있었죠. 라인 상장사와 관련된 비리 혐의가 검찰에서 조사하니까 이 부사장님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라임의 경우에는 원종준 대표조차도 그 돈을 정확하게 어디다 어떻게 투자했는가를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투자라는 게 라임이 투자한 상품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앞으로 주가 사정이 좋다든지 한국 경제가 좋아지면 또 그 자산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죠. 라임이 주로 투자하는 그것은요, 전환사채나 BW로 하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인데 대부분 비상장사 걸 사는 거예요. 상장사 걸 샀다면 지금 당장의 금액이 계산돼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비상장사 중에서 일부는 IPO, 상장 과정을 통해서 대박이 날 수도 있고 금액이 크게 높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피그르르 사라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현재 자산 가치 추정을 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으로 회수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 회사가 투자해놓고 있는 자산 가치가 계속 오른다고 그러면 또 투자 이익이 커질 수도 또 있는데 그동안에 라임이라는 회사가 투자해놓은 이 회사들을 보니까 사실 이제 정확하게 전모는 알 수가 없지만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좀 부실이 있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부실 회사들 경우는 서로 짜고 라임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사주면 그 돈이 들어오는 아직 상장되지 않은 회사는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라임의 부실한 자산, 다른 회사 부실한 자산을 사주는 방식으로 서로 이 현재의 부실을 은폐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사태가 만약에 실사 결과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야말로 깡통도 될 수 있는 그런 현재로서는 현재 두 펀드 라임이 환매 중단하지 않은 나머지 펀드에는 현재 지금 잘 돼가는 펀드도 있는 것 같고 또 그 내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좌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그 문제들 때문에 요즘에 수익률 깡했다라는 얘기까지 그래서 좀 나오는 것 같고 이게 만약에 환매 연기였다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환매 중단이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 그리고 그 중심에 사모펀드들을 가지고 진행한 좀 이런 문제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건 사기 수준 아니냐 얘기는 일각에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환매를 중단하거나 환매를 연기한 거를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지금 자본시장법에 그것을 처벌하는 규정도 없고요. 자기들이 자금 운용을 하다가 선의로 이 환매 자유형 같은 경우는 도중에 환매 중단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금융당국이나 이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대목은 자금 운용을 하는 데서 자금 운용법, 자금 시장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이런 폰지와 같은 방식으로 예. 서로 간에 돌려가면서 뻥튀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검찰 수사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희대의 금융 사기로 정폭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어째 원종준 그 라임 대표는 억울하다. 뭐가 억울하냐? 왜 우리가 청와대하고의 비리설이 나오는데 그게 억울하다. 자, 그런데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못하다가 보니까 세간에서는 금융시장에서는 청와대의 뒷배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사모펀드 하면 우리가 조국 전 장관부터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정경심과 그런 사건으로 지금 국민들의 시장에서는 많이 지금 기가 많이 주고 있고 걱정들 많이 하고 있는데 라임 사태도 지금 사건 생긴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어가는데 네. 금융당국도 또 라임이라는 회사도 명명백백하게 내용을 안 밝히고 있고 또 주모자인 부사장님은 아예 도망을 가버리고 있고 네. 도망을 가도록 방치한 검찰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정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 사모펀드 투자 개선 방안도 정부에서 발표하긴 했었는데 라임 사태도 터지다 보니까 좀 추가적으로 더 세분화된 구책도 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이 사모펀드 중요하고 공모펀드 다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2011년 전까지만 해도 사모펀드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도 사모펀드를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강만수 뭐 이런 분들, 강만수 펀드도 지금 있어요, 사모펀드에. 자, 그런데 그게 허용을 하면서 너무 대책 없이 허용을 해준 거예요. 시장의 자유라는 전 적극 지지합니다. 사모펀드도 공모펀드도 마구마구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감독 당국의 감독 능력은 자유화의 정도에 맞게 어떤 시장을 통해서 보든지 아니면 보고서 형식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모펀드 금융감독원이 거의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예. 지금 라임 사태가 생겨 6개월이 지나도 지금 금융감독원의 대책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은행을 통해서 파는 것에 좀 제한을 하겠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더 죽어버리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업무의 자유라는 해주고 금융당국의 감독 기능이 높아지도록 거기에 대해서 촘촘하게 금융당국이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 못지않게 자유라는 돼 있지만 SEC의 감독 능력이나 이 감독 규제는 훨씬 더 많은데 우리는 지금 그 대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5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또 한 번 더 대거 자본시장법을 완화시켜줍니다. 네. 그러다가 심지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벤처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사모펀드 규제를 더 완화시켜줍니다. 그러면서 대책은 없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감독원 차원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또는 국회 차원에서 사모펀드 과연 이래도 되나 를 근본적으로 되짚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님, 이거는 시간이 없는데 꼭 여쭤보고 싶어서 한 20초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펀드런 얘기 우려가 좀 나오거든요. 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뭐 현재까지는 사기가 아니라면 네. 펀드런 까지는 되지 않을 수 있지 않냐. 특히 알펜루트 사건 때 네. TRS를 회수한 정권사들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시 돌려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은 일단 곤융 사고를 막는데 일단 안전판이 됐다. 그러나 문제는 라임 사태나 이 DLS 사태의 피해 규모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금융당국이 좀 사후적으로라도 감시 감독을 잘하고 어떤 비전을 펀드런이 되지 않도록 정책을 세워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 어떻게 관리되고 대책 마련될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의 김대우 소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